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이제 10번이에요. 10번 문제를 보시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제26조 27조에 명시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 하다 보면은 진짜 가장 어려운 게 이 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얘는 끝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하겠다고 덤비면은 정말로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좀 효율적인 게 뭘까 보면은 그냥 기출 문제를 한번 쫙 풀어보는 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혹시나 로.go.kr에 들어가 보면요, 그게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딱 치면요, 문제가 이제 그 법조문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게 27조에 보면은 이용자 정보의 보호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쭉 읽으면은 어떤 말이 있냐? 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해야죠.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뭐예요? 파기하여야 한다. 의무죠?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말인데, 자, 4번에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옵션이죠? 자, 파기할 수 있다랑 해야 한다는 틀리죠. 얘는 의무고 얘는 옵션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못하죠. 이거는 그냥 그 기출문제를 그냥 풀어보는 수밖에 없고, 이거는 끝이 안 나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국회에서 입법 그 과정을 할 때 보면은 그 법조문에 있잖아요. 이거를 넣냐 뺐냐에 따라서 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자, 허가를 하는데 건축에서 뭐를 허가를 해야 한다. 자, 그거랑 뭐와 등. 이게 이게 등자가 있으면은 독점이 깨지죠. 그죠? 이게 없어야지 독점이 가능한데 이게 이게 있으면은 이게? 얘는 독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맨날 싸우는 게 이거예요. 이거 등자가 얘를 넣냐 빼냐 이거로다가 맨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죠. 이게 이 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법조문을 해석하는 그 범위가 확 바뀌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파기해야 한다와 이거 할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틀리죠. 이게 그 레벨이 틀리죠. 그래서 법 공부는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답은 자, 4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보면은 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자, 그렇고요. 문제 11번을 볼게요. 인증기관의 사용자의 공개키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서 X.509 형식의 인증서를 생성할 때 서명에 사용하는 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죠? 자, 공개키 방식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키 방식을 써야 하는데, 공개키 방식은 중간자 공개키에 취약하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PKI죠. 자, PKI에는 전자서명과 셋이 있죠. 바로 이 PKI가 바로 공인인증서에 의해서 즉 X.509라고 하는
공인 인증서에 의해서 공개 키를 보호하는 거죠. 즉, 여기 보면은 등록 기관이 있는데 얘는 그 은행 창구예요. 그리고 공인 인증 기관은 금융결제원 있죠? 금결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A가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PKI는 바로 이 공개 키를 X.509에 실어서, 즉 X.509라고 하는 금고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용자가 은행 창구에 가요. 은행 창구에서 저 인증서 좀 만들게요 라고 하면은 이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죠. 그래서 확인이 되면은 이 은행 창구에서 금융결제원에다가 인증서를 요청해요. 그러면은 금융결제원이 이 A의 공개 키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X.509라고 하는 얘는 그냥 하나의 뭐 가방인데 안에 그 열쇠가 달려있는 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 공개 키를 담죠. 첨부를 해요. 즉, A의 공개 키를 X.509라고 하는 가방에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네. 자, 이 공인인증기관, 금융결제원도 금융결제원의 공개 키와 개인 키를 얘를 만들죠. 만든 다음에 금융결제원의 여기 개인 키를 이용해서 이 인증서를 암호화를 시켜요. 그거를 서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서명은 이 인증서를, 즉 A의 공개 키가 들어있는 인증서를 공인인증기관인 CA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를 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서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증서를 인증서 디렉토리 서비스, 얘는 그냥 여기 서버에 서버에다가 등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용자는 이 암호화된 X.509 인증서를 받은 다음에 복호화를 해야죠. 복호화할 때는 CA, 즉 공인인증기관의 공개키로 복호화를 하면은 이렇게 X.509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바로 A의 공개키, 이거죠, 이거. A의 공개키가 여기에 실려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중간자 공격을 방어한다,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인인증서 방식이죠. 그러면은 인증기관이 사용자의 공개키, 이게 바로 A의 공개키죠. 그냥 인증 수행하기 위해서 인증서 생성할 때, 서명은 이거죠. 서명이 이거잖아요. 이게 서명이죠. 서명하는데 뭐예요, 이게? 공인인증기관인 CA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했죠. 네. 이게 서명이죠. 서명은 뭐예요? 여기에다 사실은 여기 공인인증기관이라고 정식 명칭을 써줘야죠. 하여간 뭐 인증기관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한 거죠. 네. 그래야 이게. 그래서 2번이고요. 자, 12번.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얘는 하이브리드 방식인데요. 하이브리드 방식은 짬뽕이죠. 즉, 대칭키와 공개키의 장점만을 다 짬뽕한 거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하는 방식을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대칭키와 공개키를 짬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A와 B가 있으면은 A한테 다량의 문서가 있어요. 얘를 공개키 방식으로 하자니 효율이 안 좋죠. 하여간 만들어요. 자, A가 사용할 A의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고 B가 사용할 B의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고 여기서 키 하나 더 만들죠. 뭘 만드냐면요. 이 A가 바로 이걸 만들어요, 이거. 비밀키. 즉, A가 사용할 그 A의 비밀키를 만들죠. 만든 다음에
공개키는 말 그대로 이렇게 공개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 A의 비밀키를 이용을 해서 대량의 문서를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자, 암호화 시킨 다음에 그냥 주면은 B는 복호화를 못 하겠죠?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 암호문에다가 A의 비밀키를 이렇게 첨부를 해요. 첨부해서 보내면은 안 되겠죠? 이 키를 암호화를 해야 돼요. 뭐로 암호화를 하냐? 얘를 이용해서. 즉, B의 공개키로 A의 비밀키를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묶어서 B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B는 먼저 해야 될 게 이 암호화된 A의 비밀키를 복호화를 해야죠. 근데 암호화를 B의 공개키로 암호화했으니까 복호화는 B의 개인 키로 복호화를 하면은 A의 비밀키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 비밀키를 이용해서 이 암호문을 복호화를 하는 거죠. 복호화를 하면은 이렇게 대량의 평문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이 하이브리드 방식을 하는 왜 쓰냐 하면은, 요 첫째, 메시지는 대칭 암호 방식으로 암호화했다. 속도를 위해서. 그잖아요. 자, 메시지는 비밀키죠? 자, 비밀키는 뭐예요? 비밀키는 대칭키 방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죠. 1번은 맞죠. 2번. 일반적으로 대칭 암호에 사용하는 세션 키가 같은 말이 비밀키예요, 이게. 자, 비밀키는 의사 난수 생성기로 생성한다. 여기서 맞아요, 이것도. 자, 세 번째. 자, 생성된 세션 키는 무결성 보장을 위해서 공개키 암호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는데 무결성은 아니죠. 이게 뭐예요? 기밀성 때문에 얘를 암호화를 하는 거지 무결성은 아니죠. 3번 틀렸죠. 4번. 메시지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전에 공유하고 있는 비밀키가 없어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잖아요. 야, 이 비밀키는 A만 갖고 있죠? B는 없잖아요, 이게. 서로 공유하지 않았죠? 메시지 송신자, 수신자가 사전에 공유하고 있는 비밀키가 없어도 사용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이거죠.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문제 13번. 자, 해시함수의 충돌 저항성을 위협한다. 자, 해시함수가 그 충돌 저항성이라는 게 같은 서로 다른 이 입력값을 해시함수를 돌렸는데 해시 결과가 같은 게 바로 충돌 저항성이죠. 즉 지금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거를 해시함수를 돌렸는데 요 결과값이 서로 같게 나오는 거. 지금 이건 당연히 틀리죠. 잠깐만. 같네? 같나? 이건 제가 일부러 이거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같으면은 이게 바로 충돌 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 방법이 바로 뭐 생일 공격인데요. 이게 바로 생일 공격이에요. 해시함수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생일 역설을 이용한 생일 공격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죠. 생일 공격이죠, 뭐. 자, 사전 공격은 그 패스워드 크래킹 할 때 쓰는 게 사전 공격이고요. 자, 그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은 그 해시 값을 이제 그 해킹할 때, 그 다음에 그 선택 평문 공격은 얘는 공개키 방식에서 해킹할 때 선택 평문은 가장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즉, 공개키와 평문과 그 다음에 암호문의 일부를 알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선택 평문 공격 방법이죠. 답은 1번이고요. 자, 14번에 보시면은 블록 암호 운용 모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운용 모드. 얘도 굉장히 길죠. 얘도 거의 뭐 챕터 뭐 2개 정도는 쓰고 있는데 자, 너무 기니까 제가 요것만 딱 외우라고 이야기했어요. 별 수 없어요. 즉, 오류 전파가 있는 거는 CBC랑 CFB가 오류 전파가 있어요. 요 종류.
예, 요거는 뭐 별 수 없이 제가 외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 CBC 모드 이거예요. 자, CBC 모드 오류 전파가 되는 CBC 모드는 왜 되냐면요. 이 암호화는 자, 이 평문을 다수의 평문 블록으로 쪼갠 다음에 각각의 평문 블록을 자, 맨 처음에는 입력값이 없으니까 그 초기화 벡터, 이니셜라이즈 벡터를 넣어가지고 암호화를 하죠. 그리고 그 암호화된 결과값을 다음 평문 블록에 암호화 때 입력값으로 넣었죠. 네, 해서 얘는 암호 블록 만들어지고 얘는 똑같이 얘한테 넣고 얘도 넣고 그 다음에 넣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암호화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암호화고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를 글루다가. 그래서 얘가 그 오류 전파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거죠. 여기 암호화할 때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얘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죠. 예, 즉 얘도 오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얘 오류가 가니까 얘도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얘도 오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얘도 발생하고 얘도 발생하고 여기 가서 얘도 발생하고 얘도 발생하고 이게 바로 오류 전파예요. 이게 오류 전파. 예. 즉 그 BC 방식은 암호화할 때도 오류 전파가 발생하고요. 또 북호할 때도 자 CBC 모드에서는 북호할 때도 오류 전파가 발생합니다. 즉 여기 이거 북호할 때도 얘는 똑같은 암호 블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로직이 똑같아요.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얘도 오류고 당연히 얘도 오류겠죠? 그러니까 얘도 오류고 얘도 오류고 그러니까 얘도 오류고 얘도 이렇게 오류인 거죠. 이게 뭐예요? 오류 전파죠, 이게. 네, 오류가 쫙 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류 전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거는 자, CBC는 암호문 블록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북호화 시 해당 블록만 영향을 받는다. 틀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퍼졌죠, 이게. 그래서 14번은 이게 3번 틀렸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외우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 외우면은 이런 문제는 맞추는 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자 15번 자 또 이제 법이죠. 저는 법이 제일 무서워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영상 정보 처리기가 바로 그 CCTV 얘기하는 거예요. 그 CCTV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서 얘는 우리 그 교재 뒷부분에 이게 이제 나와 있죠. 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거, 범죄 예방 쭉 있죠. 쭉 있는데 당연히 있어요. 뭐 범죄 예방, 교통정보, 교통단속, 그다음에 시설안전 화재 여기 있잖아. 시설안전 화재 있는데 이게 뭐예요? 공공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얘는 이제 15번이 틀렸죠. 법이 이래요, 이게. 자, 16번에 보면은 자, SMTP는 우리가 그 메일을 보내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그 표준 프로토콜이 바로 SMTP죠. 그래서 SMTP 클라이언트가 SMTP 서버의 특정 사용자를 확인함으로써 계정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자, 명령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메일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예요. 네이버고 지금 상대방이 다음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 내 메일에 해가지고 내가 이제 메일을 쓰죠. 해서 수신자는 뭐 아무개.다음.net 이래서 송신 버튼을 딱 누르면은 걔는 어디로 가요? 이 자사가 네이버에 이제 그리고 네이버의 메일 서버에 쌓이겠죠. 그때 그 프로토콜이 바로 심플 메일 트랜스포 프로토콜이에요.
그 SNTP를 이용해서 네이버의 메일 서버에 가요. 근데 이렇게 딱 가면은 안 되죠? 상대방은 다음이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냐. 요 SNTP 프로토콜이 얘를 뒤주다가, 수신자가 다음이네? 그러면은 요 다음 메일 서버에다가 얘를 넣는 거예요. 자, 넣으면은 수신자가 다음에 딱 로그인해서 다음에 그 메일 서버를 보면은 자기 그 메일이 와 있겠죠? 네, 이게 바로 SMTP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SMTP가 1분인가 2분인가 하여간 얘가 되게 좀 텀이 길었어요. 그래서 메일을 딱 보냈는데 좀 내가 좀 이렇게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면은 이게 지워지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얘가 안 갔어요. 그런데 요새는 거의 얘가 실시간으로 얘가 돌죠. 그래서 보낸 다음에 아차해서 이거를 지워도 여기에는 지웠지만은 여기엔 삭제했지만은 이 메일은 이미 여기에 가 있죠. 예, 가 있어가지고 나는 지웠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그 메일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하여간 뭐 SMTP고요. 그 명령어를 그 메일 프로그램을 짜면은 요런 그 명령어를 짜거든요. 자, 거기에 나오는 게 자, 여기 hello, 그다음에 verify, mail from, 그다음에 자, reset to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자, mail from은 송신자 보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자, reset to는 수신자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hello는 이거죠. 뭐 자, 시작한다 그러면은 hello고, 자, 메일 프롬은 송신자고, 메일 자 리셉션 자 RCPT2는 수신자고, 얘는 그 베리파이거든요. 얘는 베리파이가 확인이죠. 여기잖아요. 확인. 네, 베리파이 확인하는 거. 그래서 얘는 자 4번인데 이렇게 맞춰야죠. 뭐 이렇게 때려 맞춰야죠. 뭐. 네. 그래서 16번은 4번이고요. 자, 17번. 이번 문제에는 좀 이렇게 법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법조문의 출처. 자, 얘는 이게 어디냐면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있어요. 약칭 정보통신망에 이런 게 있죠.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뭐 등등등이 있다 하는 말이 있죠. 네,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말로 정보통신망법이죠. 네. 그래서 17번은 3번이고요. 18번. 위조된 출발지 주소에서 과도한 양의 TCP 신 패킷을 공격 대상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거부. 네, 도스죠? 자, 도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하나인 신 쿠키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래요. 그러면은 먼저 자, 신 패킷을 보내는 거. 얘는 그 신 플러딩 얘기하는 건데, 자, 정상적인 그 3웨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먼저 싱크 패킷을 보내요. 보내면은 그 싱크 신호가 바로 백로그 큐에 쌓이죠. 자, 쌓인 다음에 자, 이제 수신자는 송신자한테 그 싱크에다가 에크 신호를 같이 보냅니다. 자, 보내면은 다시 그 수신자는 다시 그 송신자한테 응답으로 에크 신호를 딱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은 요 에크 신호가 백로그 큐에 있는 요 싱크를 지우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그 3웨이를 했을 때 요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신 플러딩 공격은요. 자, 이 해커가 즉 송신자가 그 송신자의 IP를 임의의 IP로 수정을 해요. 네, 임의의 IP. 즉 얘는 그냥 그 뭐 이렇게 재수가 없는 그날 일진이 사나운 IP겠죠. 그래서 얘를 딱 보내면은 싱크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자, 이 싱크는
백로큐에 쌓이겠죠? 네, 쌓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응답을 하죠. 누구한테? 송신자한테 응답을 하는데 해커가 이미 송신자의 IP를 이미 IP인 C로다가 수정을 했어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얘로 가는 거예요. 얘가. 얘는 이거 무시하겠죠? 얘 뭐야?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보내요. 또 보내면 얘가 요 싱크가 여기에다 또 쌓이죠? 예. 또 가고 또 뭐야? 또 이러고 있고 또 보내면은 이게 이 싱크가 또 쌓이고 또 가고 또 보내면은 또 쌓이고 또 가고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이게 꽉 차죠? 즉 백로그 큐에 데이터가 싱크가 꽉 차면은 얘는 더 이상 동작 못 하겠죠? 이게 바로 심플러딩 공격을 통한 도스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도스죠. 그 다음에 자 쿠키는 뭐 그냥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웹서버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자기 그 PC에다가 웬만한 그런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접속을 할 때 속도를 높이는 게 바로 쿠키죠. 자, 그래서 한 명으로 자, 오는 건데, 자, 오는 거죠. 신쿠키 기법 1번. 자, 싱크 패킷이 오면은 세부 정보를 TCP 연결 테이블에 기록을 하지, 왜냐면은 쿠키니까, 자, 쿠키니까 얘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속도 높이기 위해서, 기록을 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2번. 연결된 연결의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고 얘를 싱크 에키 패킷을 응답으로 번호로 클라이언트에 전송한다. 얘는 암호화를 하지 않고 쿠키 정보를 보내죠. 자, 신쿠키 기법은 암호화를 하지 않아요. 암호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쿠키 정보를 보내는 거죠. 3번. 클라이언트가 신쿠키가 포함된 에크 패킷을 보내오면 서버는 세션을 다시 열고 통신을 시작하죠. 즉, 뭐 이게, 이 쿠키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거니까 뭐예요, 이거. 굳이, 다시 이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세션을 다시 열고 빠르게 통신을 한다 하는 거죠. 3번이 맞죠? 자, 4번. TCP 연결 테이블에서 연결이 완성되지 않은 엔트리를 삭제하는 데까지의 대기 시간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얘는 연결이 완성되지 않은 엔트리 자체는 없죠.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그 3웨이 핸드쉐이크 자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자, 푹 치니까 연결이 완성되지 않은 엔트리는 없죠. 따라서 얘는 따로 그 대기 시간을 결정할 필요가 얘는 없어요. 그래서 18번은 맞는 거는 3번이죠. 자, 3번이고요. 19번. 자, PDCA가 있는데 얘는 그 플랜도 그 다음에 이거죠. 자, 플랜도 체크 에크. 이게 바로 PDCA죠. 그런데 이게 뭐야? 점검. 자, 체크는 뭐냐면은 플랜 투. 자, 체크고 요거는 우리 교재 686페이지에 있어요. 자, 체크에서는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게 그 체크죠. 그래서 자, 점검하는 거죠. 자, 점검이니까 여기서 체크에 해당하는 항목은 체크니까 성과를 이거 뭐야? 측정하고 평가했죠. 성과 평가. 이게 체크죠. 그래서 자, 19번은 자, 1번이고요. 자, 20번은 자, 얘는 뭐 비트코인인데 자, 비트코인에서 합의 알고리즘,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인데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채굴 경쟁으로 과도한 자원 소비를 발생시킨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 뭐 채굴 성공 기회를 참여자가 차등적으로 부여한 것,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해서 블록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환경에서 유효하다. 자, 얘는 그 채굴이라고 하는 게요. 요 사이트에 가 보면은 블록체인닷컴에 들어가 보면은 그 채굴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자, 채굴한다 하면은 먼저 이 공의 개수가 얘보다 많아야 돼요. 자, 지금 얘보다 공의 개수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죠. 예, 거의 없는데 얘보다 더 공이 더 앞에가 더 많이 붙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계속 그 경우의 수를 계속 더 무한대로 돌리는 수밖에 없죠. 예, 이게 바로 채굴이죠. 그럼 이렇게 문제가 뭐예요? 자, 문제가 이 자원을 그냥 자, 과도한 자원이라는 게 CPU죠. CPU 자원을 과도하게 쓰니까 이게 다 전기죠. 너무 그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작업 증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그 하드웨어 장비를 과도하게 쓰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바로 나온 게 이거죠. 지분 증명. 얘는 자 POS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채굴기가 없이 본인이 소유한 코인의 지분으로 채굴되는 방식이 바로 지분 증명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과도하게 그 전기 같은 것들 먹는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지분 증명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야? 과도한 자원 소비를 발생시킨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POS죠. 예, 지분 증명 이거죠. 그래서 자 20번의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자 요까지 해가지고 기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